생각의 스위치를 켜다 시대의 지식온.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가르치며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생물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전쟁과 학살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죠. 이 두 가지 사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사회 안에서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효율적인 처형인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20세기를 제노사이드의 시대라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도 정치적 폭력과 학살로 희생된 이들이 무려 1억 명은 넘는다고도 하죠. 문명이 발전할수록 폭력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인간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도록 진화됐지만 그 감각을 차단하는 법을 배운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용어는 폴란드 출신 법률가 라파엘 렘킨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말입니다. 렘킨은 스스로를 20가지 언어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소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했던 이들은 모두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건넬 사람이 남지 않았던 것인데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을 바쳐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렘킨은 제노사이드의 본질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파괴하려는 목적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노사이드는 단순히 희생자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일 수 있게 하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역사학자 라울 힐베르크는 홀로코스트를 일부 권력기관의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협력한 폭력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괴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열차 시간표를 짜고 연료를 공급하고 기차를 수리하던 평범한 행정과 노동이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시스템의 부품이 되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성실함과 근면함 같은 인간의 좋은 자질은 총알보다 더 위험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힐베르크는 학살을 정의, 집중, 약탈, 그리고 학살이라는 4단계로 구분합니다. 그중 핵심은 정의, 바로 누가 적인가를 규정하는 권력이었습니다. 나치가 비아리아인을 규정하는 순간 유대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제노사이드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정한 집단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인지를 정의한 것도 바로 나치였습니다. 이 정의에는 과학적 근거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1940년대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했고 그들은 단지 족보를 뒤져가며 유대교 신자가 조상에 있는지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홀로코스트 당시에 101 경찰 예비대대의 지휘관이었던 빌헬름 트라프 소령은 38,000명을 학살하고 45,000명을 수용소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가 맡은 첫 번째 임무는 1942년 폴란드 유제프프에서 1,500명의 유대인 주민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실행한 날 밤 트라프는 부하들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다고 트라프의 부하들이 증언합니다. 그는 부하들이 동요하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거부할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 동료가 대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트라프 역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직업 윤리,
그 책임감이 그를 울게 했고 동시에 학살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선한 다수와 악한 소수로 나누지만 제노사이드는 그런 단순한 구분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 대부분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라퍼와 같은 나치의 처형 부대를 기소했던 미국 검사 벤자민 페렌치는 그 지휘관들을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심지어 매력적인 사람들이라고 기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잔혹한 임무가 주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일에는 협력과 효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잔인한 사람보다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의 준법 정신은 권력자의 명령에 순응하는 근거가 되었고 그들의 책임감은 동료를 버리지 않기 위해 잔혹한 일도 감수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실함과 창의성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을 통제하고 공격할 수단을 발명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경찰관이 진실화위원회 앞에서 신문받는 장면이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제프리 벤지엔. 성실하고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던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남아공의 대테러 부서에서 일하던 경감이었고 그가 담당했던 테러리스트들은 사실 인종차별을 반대하던 흑인 인권운동가들이었습니다. 벤지엔은 1970년대부터 아파르테이트 정권 아래에서 고문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굴복시켰고 어떤 이는 평생 장애를 입어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1994년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남아공의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백인과 흑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을 고백하면 법적 처벌 대신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벤지엔은 사면을 받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남아공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봤습니다. 그가 자신이 고문했었던 피해자 엥게니가 그에게 어떻게 같은 인간이 인간에게 그럴 수 있냐고 질문하자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바로 그 광경을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벤지엔의 이야기는 남아공의 전 대법관 아이비 삭스라고 하는 법률가가 쓴 책에 나옵니다. 아이비 삭스는 왜 벤지엔과 같은 이들을 사면해야 했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개된 자리에 나와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처벌입니다. 그들은 희생자의 가족들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한때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가해자들과 그들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눈을 응시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가해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다시 이웃과 가족의 눈을 쳐다보아야 하죠. 과거 한때 그들을 환영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벤지엔의 고백은 단순히 면죄를 받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이 저지른 일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순간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이어지고 집단 학살의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마주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노사이드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건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고 침묵하고 외면했던 수많은 평범한 얼굴들이었죠. 악의 평범성이란 표현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진다면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가장 두려운 진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자질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 나를 찾기 위한 질문이 필요하다면 생각의 스위치를 켜는 내 삶에 가장 가까운 평생교육, 시대의 지식 온.